불법계엄 사후 정당화 의혹도 수사하는데 내일 조사에서도 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이어 오늘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 집행 저지 지시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받은 거 맞으신가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보완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때 특검팀에 파견된 박창환 총경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신문을 한때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내일도 박 총경을 투입해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차 조사 뒤 내란 특검에 소환된 인사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일부 국무위원들입니다. 12월 3일 발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속실의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전 총리 역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출력한 계엄 선포문에 나중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차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특검은 김 전 민정수석이 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물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불법 계엄을 사후에 정당화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안덕근, 유상임 장관에 이어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까지 특검의 조사를 받은 장관들은 모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인데 특검은 내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왜 일부 국무위원들만 호출한 뒤 계엄을 선포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새 정부가 임명한 검찰 주요 지검장들이 오늘 잇따라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고강도 검찰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은 검찰의 잘못을 돌아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에 첫 출근한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근길부터 검찰개혁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정지검장은 검찰의 변화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정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수사 경력 대신 주로 기획 업무를 해왔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이력 탓에 지명 당시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최근 사퇴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것과 달리 새 정부 기조에 공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다만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조직 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임은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 취임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의를 말할 자격이나 있냐고 반문하면서 그동안 표적 수사나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은 검찰권을 사수할 때만 집단 행동을 불사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쳤을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김태훈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도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중립과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반성과 쇄신을 다짐한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오늘도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이어 이번엔 충청 지역에서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민들을 마주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악성채무 해소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악성채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자신의 임기 동안 지역화폐는 중단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광주에 이어 8일 만에 대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충청 지역 국민 300명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 문제부터 토론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을 해주자고 했더니 이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저희가 5,000개 정도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평균을 내보니까 한 소상공인이 보통 가지고 있는 평균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당시 주요 국가들이 무상보상금을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방식을 택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극복을 하는데 정부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부담했어요. 개인이 다 빚쟁이가 돼버렸습니다. 또 시도지사가 바뀌면서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며 아예 법률을 제정하자는 요구에는 자신의 임기 중엔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앞으로 4년 11개월간은 그 법 안 만들어도 지역화폐 사업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땐 즉석에서 정책실무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설명 좀 해줄래요?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4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 선착순 입장 방식을 따르다 보니 주제와 관계없거나 개인 민원성 요구들도 잇따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후에 첫 내각을 이끌게 될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가장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한 김 총리는 첫 일정으로 농민들을 만나 송미령 장관 임명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함께 대선을 치른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다시 한자리에 섰습니다. 임명장을 건넨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빈틈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총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 임명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장을 자처했던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가장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겨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문 밖을 나선 김 총리는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전 100% 그 마음이 공감이 가요.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송미령이지? 이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건 통합을 위한 것이었다며 반대하는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를 그래도 좀 아직은 불씨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김민석 총리는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총리님의 그동안 풍부한 경험, 또 통찰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믿음에 의심치 않습니다. 국회를 그렇게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새 정부 조직 개편이 끝나면 국정 운영의 2인자 국무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파행을 빚었는데요. 특활비 증액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슬기 기자, 현재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각이 저녁 8시인데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차례 늦춰져 조금 전 8시 40분에 열릴 거란 공지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현재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 늦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연기에 항의하고 대부분 떠난 상태입니다. 여당 주도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그리고 전체회의에선 기존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됐는데요.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긴급 의총이 길어지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추경은 사실 야당도 당초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진통이 길어지는 겁니까?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 증액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는 오늘 새벽 예결위에서 이미 무산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특활비가 약 105억 원 책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으면서 정권이 바뀌니 부활시키는 거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본회의장에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들고 와 항의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여당 내에서도 특활비를 둘러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긴급 의총을 이어갔는데요.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까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8시 40분 공지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몇 번이나 본회의가 미뤄졌잖아요. 혹시라도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167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본회의 개의와 또 추경안 의결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더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본회의에서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 통과되면 전 국민에게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에서 55만 원까지 나눠지는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지난주 한 대형마트가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에 팔기 시작하자 이번엔 경쟁업체에서 3,500원짜리 치킨을 내놨습니다. 국민적 먹거리 치킨을 둔 가격 경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문을 열기까지 1시간 남았는데 벌써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매장이 열리자마자 치킨 코너로 몰려갑니다. 그걸 한 줄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네. 치킨 한 마리에 3,480원. 이 마트의 치킨 역대 최저 가격입니다. 많이 싸고 진짜 3,000원 얼마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싸게 먹니까. 그 나가도 일반 치킨도 뭐 10,000원 줘야 되네. 치킨 코너 앞에는 이렇게 긴 줄이 세워졌는데요. 마트 문을 연 지 6분 만에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주 다른 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을 내놓자 더 싼 값으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전 국민적 먹거리 치킨을 둔 가격 경쟁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으로 선공에 나서자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앞다퉈 값을 낮추며 치킨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을 오는 목요일부터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벌 대형마트들이 동네 치킨집을 고사시킨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1차 치킨 전쟁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물가가 20% 가까이 뛰면서 고객 지갑이 굳게 닫힌 상황. 15년 만에 치킨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건 싼 치킨만큼 효과적인 고객 유인책이 좀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뭐 서민이니까 그냥 뭐 싸면 좋죠. 그냥 싸니까 사 먹고 그러죠. 치킨 값도 많이 비싸니까. 비대면 이커머스 시장이 아무리 성장해도 먹거리만큼은 직접 보고 사는 소비 경향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치킨과 함께 세일에 들어간 품목은 삼겹살과 장어, 여름 제철 과일까지 먹거리 일색입니다. 다만 15년 전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치킨 세일은 대형마트마다 일주일, 2주일씩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재환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2달 반 만에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커가 이미 4년 전부터 SKT 여러 서버를 드나들었지만 그동안 비밀번호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이번 해킹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SKT의 허술한 보안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대리점 앞 식별번호가 유출된 유심칩을 교체하기 위해 고객들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내게 빠져나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민관 합동조사 결과 해커는 오랫도록 치밀하게 움직인 반면 SK텔레콤은 허술했고 대응은 느슨했습니다. 해커는 4년 전인 지난 2021년 8월 처음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를 뚫었는데 이 안엔 다른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무도 없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몰래 문 하나를 열자 다른 문 열쇠들이 쏟아져 나온 셈. 해커는 여러 서버를 넘나들며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파악한 4월 말에도 해커는 악성 코드를 추가 설치하며 정보 유출을 시도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커가 처음 침투했던 서버의 비밀번호를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또 3년 전 특정 서버에 비정상적인 재부팅과 로그인 시도가 있었지만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엔 정부의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했고 정부는 이 점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하였으므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커가 설치한 악성 코드는 모두 33종, 유출된 정보는 9.82GB로 가입자 식별번호 등 2,696만 건이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화 복제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SKT에 있다고 못 박은 가운데 SKT가 긴급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들에겐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을 약속했는데요.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해킹 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한 약정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상 2년에서 3년 약정을 한 고객이 중간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 계약을 어긴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냅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기관 5곳 가운데 4곳이 S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애초 위약금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SKT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SK텔레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해킹 사고 이후부터 7월 14일까지 SKT를 떠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SKT에 남는 고객에겐 8월 통신비 50% 할인과 데이터 추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5천억 원, 정보보호 혁신에도 5년간 7천억 원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올해 매출이 8천억 원 줄어들 거라고 공시하면서도 고객 신뢰를 되찾겠다며 거듭 자세를 낮춘 겁니다. 당연한 공기죠. 그래도 개인정보가 이게 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엄청 컸었는데. 제 정보를 잘 지켜줄 수 있는지도 좀 비교해본 다음에 결정할 것 같아요. 국내 이동통신 1위 업체의 사상 유례 없는 전 고객 유심 정보 유출. SKT는 정보보안 책임자가 전 업무 영역의 보안을 총괄하라는 법령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발 부서가 통신 보안 부서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발생을 하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러브버그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가 오늘 방제 작업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2주 정도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계양산 정상.
러브버그가 까맣게 계단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불과 닷새가 지난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금 산 정상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등산로 곳곳에 까만 점들이 보이는 게 이게 다 러브버그 사체들인데 날아다니는 개체들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등산객들도 비가 온 뒤 확연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번 주 28, 29 왔다 갔는데 29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뭐 없어요 이렇게. 그게 비하고는 상극인가 보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반이상이 줄어버리더라고. 하지만 여전히 산 정상엔 많은 상황.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가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날아다니는 것들을 포충망을 휘저으며 잡고 나무에 앉은 것들은 빗자루로 쓸어 담습니다. 빛에 이끌리는 러브버그의 습성을 활용한 광원 포집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친환경적인 방제를 기준으로 하고 광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포집하는 장비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악취의 주범인 사체들을 수거한 포대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매일같이 새로 설치하는 끈끈이입니다. 사체들이 한가득 붙어 있는데요. 여전히 꽤 많은 양이지만 지난 주말보단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브버그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가장 많이 활동하다가 7월 중순이 넘어가면 대부분 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2주가량 되는 러브버그 집중 발생 기간에는 외부 활동 시 주변 조명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두운 옷을 입으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울산에선 갑자기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5도 이상 낮은 냉수대가 출현해 에어컨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불볕에 데워진 울산. 해가 진 뒤 강가에 나와봤지만 후텁지근하긴 마찬가지. 보통 돗자리를 펴거나 텐트를 치고 여름밤을 즐기는 명소인 이 잔디밭에도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강아지 산책 시키려고 나왔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른 이유로는 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틀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고 어젯밤도 최저기온 24.6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15km 떨어진 해변가, 시원한 바람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야식을 즐기기도 하고 낮에 못한 학교 숙제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성남동도 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홑겹 침낭을 목까지 덮고 잠을 청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온도를 확인해보니 18.6도. 같은 울산인데도 시내와 해안가는 6에서 8도 차이가 납니다. 냉수대에 해풍이 더해져 만들어진 이른바 바다 에어컨 덕입니다. 울산 앞바다의 표층 수온은 목욕탕 냉탕 온도와 비슷한 14도 안팎, 북쪽인 강원도보다 5도나 낮습니다. 여름철 남풍에 의해 저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해 만들어지는 냉수대는 양식장이나 해수욕장에는 한여름 불청객이지만 열대야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닷바람이랑 산바람이랑 좀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시원함이 좀 더 상쾌한 바람이 더 온다고 해야 되나?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안 전역에 걸친 냉수대가 소멸과 발생을 반복하다 다음 달 말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험과 분석 방법은 물론 문장과 사진까지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평가. 제1저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당시 충남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달 앞서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였던 김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김 씨 논문의 제목은 공동주택 야간 경관의 조명 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 이 후보자 논문 제목과 거의 같습니다.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실험 집단이 남자 18명, 여자 12명, 대학원생 7명, 학부생 23명으로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은 23개, 일부가 같은 문장은 70개가 넘었습니다. 사례조사에 쓰인 사진은 공동주택 30개 단지를 촬영한 건데 이마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논문 어디에도
제자 논문을 인용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절 감정 프로그램으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45%, 통상 20%만 넘으면 다른 논문을 베낀 걸로 봅니다. 논문의 상당 부분들을 그대로 쓰고 그것에 대한 출처 표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논문 표절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강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번엔 지난 2018년 이 후보자가 발표한 두 논문. 한 달 간격으로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됐는데 제목부터 비슷합니다. 실내 조명 피로도 실험 결과를 다룬 내용으로 실험 설계 방식이나 참가자 조건, 결론까지 유사합니다. 동일한 실험 결과를 쪼개서 중복 게재하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역시 금지사항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충남대 총장 취임 시 이미 논문 검증을 통과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슷한 사고 소식 오늘로 나흘째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시민들 불안이 큽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 녹색 신호등이 켜지고 차량들이 출발하자 갑자기 왼쪽에서 나타난 덤프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가로지릅니다. 50대 남성이 몰던 이 덤프트럭은 우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행 신호등과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이제 버스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덤프트럭이 저희가 이제 직진 신호가 켜졌는데도 덤프트럭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이 버스 정류장이라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여의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건물로 돌진해 조경목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인도에 서 있던 교통표지판이 완전히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급히 우회전해가지고. 차량은 인도를 넘어 이곳 화단까지 들어왔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나무 뿌리가 들리고 갈라지기도 한 모습입니다.